여러분, 혹시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조용하고 소심하다는 이유로,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던 기억들. 그 아픔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49살 이서진. 고등학교 시절 최소영과 박나경이라는 두 동창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던 조용한 소녀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조용했던 소녀가 10년 넘게 한서율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라온바이오 회장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운명의 재회는 라온바이오 10주년 기념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뭐 해? 설마 파티에 초대받아서 온 건 아니겠고. 너는 뭐, 청소 일이라도 하러 온 거야? 여전히 교만한 태도로 서진을 조롱하며 심지어 일부러 주스를 쏟아 망신을 주는 최소영과 박나경. 하지만 그 순간 라온바이오 회장이 나타나 단호히 말합니다. 당신들은 누구시길래 제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 익명 게시판에 그들 남편들의 비리가 폭로됩니다.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 수수, 연구 데이터 조작.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최소영과 박나경. 절망에 빠진 그들이 라온바이오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서진은 조용히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 타인을 함부로 상처 주지 마. 하지만 진짜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진이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하면서 조용했던 그 소녀의 진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까요? 조용한 사람의 목소리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감동적인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49살의 나이에도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도 어제와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커피 한 잔을 우려내고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이 익숙합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마저 쓰지 못한 원고가 그대로 놓여 있어요. 한서율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지만 정작 내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출판사 편집자와 남편 기훈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서진아, 아침 먹자. 기훈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와요. 따뜻하고 든든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죠. 식탁에 앉아 기훈과 마주보며 토스트를 베어 물었습니다. 그가 신문을 펼쳐들고 있을 때 문득 입을 열어요. 회사 10주년 기념 파티 말인데. 응, 꼭 같이 가야 해.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 기훈은 신문에서 시선을 떼며 미소를 짓습니다. 라온바이오라는 회사를 일궈낸 그에게 이번 파티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는 부담스럽기만 하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언제나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독서지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특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들을 보면 어린 시절의 나 자신이 떠오르죠. 선생님, 이 책 재미있어요. 12살 지우가 들고 온 책을 보니 내가 쓴 동화책이었습니다. 물론 지우는 작가가 바로 앞에 앉은 나라는 사실을 모르죠.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준 한서율 작가에게 고마워할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며 계산대 직원과 인사를 나눴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나에게는 소중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평온하고 안정적인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죠. 저녁 무렵 기훈이 퇴근하며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먼 날도 아닌데 웬 꽃이야? 그냥 사고 싶어서. 우리 서진이 예쁘니까. 10살 연상인 기훈이지만 여전히 이런 깜짝 선물을 해주곤 해요. 꽃을 꽂으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여자.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죠. 밤이 되어 다시 원고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소설의 첫 문장을 고민하며 키보드를 두드려요.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내 마음은 언제나 글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파티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하얀색 정장을 선택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라온바이오 1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로비는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얀색 정장을 입고 기운의 팔짱을 낀 채 입구를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런 자리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기훈이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기훈에게 인사를 건네왔죠.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따라다니지만 기훈은 언제나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아요. 음료수를 가지러 테이블로 향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어머, 이서진 아니야? 돌아보니 최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나를 괴롭혔던 그 최소영이요. 2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만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옆에는 박나경도 함께 있었어요. 정말 서진이네? 세상 참 좁다. 박나경이 가까이 다가오며 위아래로 나를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해서 몸이 움츠러들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여기서 뭐해? 설마 파티에 초대받아서 온 건 아니겠고. 최소영의 말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사람을 깔보는 듯한 그 어조가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죠. 우리 남편들이 라온바이오랑 일해서 온 거야? 너는 뭐 청소 일이라도 하러 온 거야? 박나경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들 앞에서는 위축되는 자신이 한심했죠. 아, 맞다.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준비했어. 최소영이 갑자기 오렌지 주스를 들고 와서는 내 앞에 쏟아버렸습니다. 하얀 정장에 주황색 얼룩이 번져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집중되었죠. 어머, 미안해. 실수했네. 가짜 미안함이 담긴 최소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박나경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때 기훈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야? 기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실수로 주스를 쏟았다고 하네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훈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도적으로 보이는데요. 기훈이 최소영과 박나경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길래 제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아, 안 해요? 최소영이 당황하며 더듬거렸어요. 설마 내가 라온바이오 회장의 아내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파티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훈의 위험 있는 모습과 최소영, 박나경의 당황한 표정이
대조를 이뤘어요. 과거의 유령들이 현재로 침입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소영과 박나경은 창피함을 견디지 못하고 황급히 파티장을 빠져나갔어요. 기우는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며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파티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어요. 파티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최소영과 박나경을 다시 만난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서재에 앉아 원고를 쓰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죠.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한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기우는 그날 이후로 더욱 다정하게 나를 챙겨주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괜찮아? 아직도 그때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 했잖아. 그냥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훈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훈이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나갔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었죠. 나는 여느 때처럼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기훈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진아,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내부 감사 때문에 바빠.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이야기할게. 기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기훈이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거실 소파에 앉은 기훈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익명 게시판에 우리 회사 내부 비리 제보가 올라왔어. 연구소 부장 정우식이랑 협력업체 담당자 유정민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어. 정우식과 유정민. 그 이름들이 낯익었어요. 파티에서 최소영과 박나경이 자신들의 남편이라고 소개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일단 내부 감사팀을 꾸려서 조사에 들어갔어. 오늘 하루 종일 관련 자료들을 점검했는데 기훈이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이야. 전부 다 사실이었어. 정우식은 연구 데이터를 조작해서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도록 했고 유정민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리베이트를 챙겼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기훈이 그렇게 정직하게 운영해온 회사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금액이 얼마나 돼? 수억 원이야. 게다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이었다고. 기훈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믿었던 직원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겠죠. 내일 이사회를 열어서 두 사람 모두 해임 조치를 내릴 거야. 그리고 관련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전부 해지하기로 했어. 잘한 결정이야. 잘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나는 기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원칙적인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소영과 박나경의 남편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파티에서 나를 무시하며 우쭐댔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과연 내일부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라온바이오의 내부 비리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기훈이 신속하게 대처한 덕분에 회사의 투명한 자정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식과 유정민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회사 분위기는 어때? 아침 식사를 하며 기훈에게 물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직원들이 많아.
그래도 다들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기훈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오후에 복지관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이들 우유도 못 사겠네. 돌아보니 박나경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박나경은 나를 알아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서진아. 응, 안녕.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나경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지? 무슨 말이야? 파티에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잖아. 그래서 복수하려고. 박나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뿐이야. 며칠 후 최소영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진아,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최소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않았고 화장도 엉성했습니다. 우식이가 해고당했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고 해. 최소영이 커피잔을 붙잡고 말했어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어. 친구들이 피하기 시작했다고. 그동안 남편의 지위로 유지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서진아,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 심했어. 최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과거 일은 그냥 넘어가자.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하잖아.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막막해. 최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날 저녁 기훈에게 최소영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달라졌구나. 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동정심으로 원칙을 흐려서는 안 돼. 기훈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처지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며칠 후 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한서율이라는 필명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이서진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한 거죠.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공식 출판 기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숨어 지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출판 기념회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10년 넘게 필명으로만 활동하다가 갑자기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니까요. 출판사 편집장도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공개하면 되돌릴 수 없는데. 네, 결심했어요. 이제는 숨지 않을 거예요. 기념회 장소는 시내 유명한 문화센터로 정했습니다. 신간 그때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출간과 함께 작가. 정체 공개라는 두 가지 화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기훈은 내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서진이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구나. 떨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건 처음이야. 괜찮아. 내가 쓴 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알고 있잖아. 출판 기념회 당일 문화센터 강당은 300명의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독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라온바이오 직원들도 상당수 참석했죠. 무대 뒤에서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되었어요. 이서진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사회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작가 이서진입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조명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관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10년 넘게 한서율이라는 필명으로 여러분을 만나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 진짜 이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번 신간 그때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는. 제가 직접 겪었던 학창 시절의 상처와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조용하고 소심했던 저는 오랫동안 상처받은 기억들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이 결국 저를 글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부정하거나 잊으려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승화시켜 나갈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쪽에서 기운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 진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독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작가님의 글을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라니 더욱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혼자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용기가 생겼어요. 기념회가 끝난 후 사인회를 진행했습니다. 500권이 넘는 책에 사인을 해드렸죠. 독자들의 따뜻한 말들이 마음을 울렸어요. 라온바이오 직원들도 여러 명 와서 책을 샀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아내가 이런 훌륭한 작가였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운이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오늘 내 모습이 너무 당당하고 아름다웠어. 고마워. 이제야 진짜 내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뉴스에서도 출판 기념회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용했던 내 삶에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출판 기념회 이후 며칠 동안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은 조용히 지내고 싶었거든요. 화요일 오후 복지관에서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진아, 나 소영이야. 최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초췌해진 것 같았어요. 응, 무슨 일이야? 만날 수 있을까? 나경이랑 같이. 꼭 할 말이 있어.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언제, 어디서? 지금 당장 라온바이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 제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급히 택시를 타고 라온바이오로 향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하니 최소영과 박나경이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며칠 사이에 훨씬 말라 보였습니다. 특히 박나경은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왔구나. 가까이 다가가자 최소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해. 박나경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향했어요. 야, 일어나. 사람들이 다 봐. 당황해서 얼른 일으키려 했지만 두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일어날 거야. 용서받을 때까지.
최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 정말 인간 쓰레기 같았어. 박나경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특히 파티에서 주스 쏟은 거 일부러 한 거 맞아. 우리가 정말 나쁜 년들이었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들었어요. 회사 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안 돼.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최소영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우리 남편들 일은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야. 당연히 벌 받아야 해. 하지만 우리 아이들까지 피해를 받게 된 걸 생각하면 박나경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일어나. 단호하게 말하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최소영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 남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일 절대 하지 마. 그럴게. 꼭 그럴게. 그리고 이건 확실히 해둘게. 남편들 일에는 내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 그건 순전히 그들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야.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용서할게. 우리도 이제 40 넘은 나이인데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살 수는 없잖아. 최소영과 박나경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진짜로 달라져야 해. 입으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 없어.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기운이 내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요. 최소영과 박나경이 일어나서 기훈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기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개인적인 사과는 제 아내가 받아주셨으니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은 별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를 떠나고 나서 기훈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과거의 상처가 마침내 아물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최소영과 박나경의 사과를 받은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과거의 무게가 드디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출판 기념회 이후 책 판매량이 크게 늘었어요.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은 공감을 표해 주셨죠. 서진아, 좋은 소식이 있어. 어느 날 저녁 기훈이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내 책이 올해 우수도서로 선정됐어. 그리고 한 재단에서 청소년 권장도서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해.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벌어들인 인쇄 수익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한서율 장학재단이라고 이름 지을까 해. 좋은 생각이야. 어떤 학생들을 도울 생각이야?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특히 혼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조용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기훈이 내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서진이다운 생각이야. 장학재단 설립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기훈이 많이 도와줘서 한 달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상 깊은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도 동생들을 돌보며 공부하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전교 1등을 유지하는 중학생 등이 있었죠. 특히 김민지라는 16살 여학생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를 읽어보니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지만 혼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아이입니다. 면접에서 만난 민지는 정말 어린 시절에 나와 닮아 있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맑고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작가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런 꿈을 꾸었던 것처럼요. 한편 라온바이오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기훈이 윤리 강령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 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가 더 건전해진 것 같아. 그래야지.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 기훈의 원칙적인 경영 철학이 직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소설 집필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사람들의 큰 목소리로 정했어요. 이번에는 나처럼 조용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아이들, 동네 편의점 직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까지 모두가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새 책은 언제 나와요? 복지관에서 만나는 지우가 물었습니다. 곧 나올 거야. 이번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쓸게. 와, 기대돼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최소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아, 고마워. 우리 가족 모두 정말 많이 달라졌어. 아이들도 이제 밝아졌고 우식이도 새로운 일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 짧은 문자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기훈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물든 길을 걸으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많은 일이 있었네. 그래도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맞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정직한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것 같아. 조용했던 내 목소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한서율 장학재단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1년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어요. 수여식 장소는 라온바이오 사옥 대강당으로 정했습니다. 떨려. 이런 식으로 공식 행사를 주관하는 건 처음이야.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며 고민했어요. 기훈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잖아. 자신 있게 하면 돼. 수여식에는 학생들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했어요. 조용했던 내 삶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리다니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긴장되었지만 관객석에 앉은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율 장학재단을 설립한 작가 이서진입니다.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을 때 저는 매우 조용하고 소심한 학생이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책만 읽는 아이였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제 모습이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처럼 밝고 활발하지 못할까 하며 자책하기도 했어요. 김민지가 앞자리에 앉아 눈을 빛내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조용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는 더 깊고
진실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힘들고 외로울 수 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속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남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조용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장학금 수여가 끝난 후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민지와의 대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내가 쓴 글 읽어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계속 쓰다 보면 분명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고마워요. 용기가 생겨요. 민지의 환한 미소를 보며 어린 시절의 내가 떠올랐어요. 그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줬다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싶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며칠 후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어요. 졸업한 지 30년 만에 처음 받는 연락이었습니다. 서진아, 나 반장했던 김태연이야. 동창회 하는데 꼭 와줘. 내가 유명한 작가라는 걸 이제 알았어. 망설였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과거를 피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동창회 장소는 학교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창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모두들 나이가 들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서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머, 서진이 맞아? 완전 달라졌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예전과 달리 따뜻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최소영과 박나경도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서진아. 응, 안녕.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혼자 학교를 둘러봤어요. 교정에는 예전 그대로 벤치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서 책을 읽던 그 벤치였죠.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핸드백에서 노트북을 꺼내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사람들의 큰 목소리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조용했던 그 소녀는 이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목소리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교정에 울려 퍼졌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교정에서 나는 계속 글을 썼어요. 조용했던 이서진의 목소리는 이제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있었죠. 과거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도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지키며 밤새 간병하던 어머니.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들려온 세 아들들의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참에 정리해야겠어.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인데. 엄마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선점해야 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유산 분배를 걱정하고 있었던 자식들. 과연 무엇이 이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부모를 돈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감동적이면서도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늦은 밤 병원 응급실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지 벌써 3시간이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은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진단을 내렸죠.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으니 그 손이 언제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부인,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태식 씨는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있고 나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을 지켜주세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우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첫째 아들답게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엄마,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서도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는 게 눈에 띄었죠. 아마 회사 일이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정되었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말했지만 우진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민호와 진호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셋째인 진호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달려왔고 둘째 민호는 평상시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병실로 옮겨진 후 아이들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태식 씨 곁에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는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참에 정리해야겠어.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인데. 우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선점해야 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 손이 떨렸어요. 도대체 뭘 정리한다는 건지 무슨 선점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태식 씨의 눈이 살짝 떠졌을 때 나는 그가 아이들 대화를 다 들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거든요. 그날 밤 태식 씨는 깨어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손을 꼭 잡고는 눈물만 흘렸어요. 나도 덩달아 울음이 터져 나왔죠.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슬픈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복도에서 나눈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다 들었죠?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가,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그들에게는 우리가 돈덩어리로만 보였던 거죠. 첫째 우진이는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결혼 자금까지, 둘째 민호는 사업 자금을, 셋째 진호는 독립할 때까지 생활비를 모두 우리가 대줬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면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으니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안도감이 아버지의 건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태식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여기 더 있으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다른 곳으로 가서 마음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태식 씨는 내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정수가. 나도 아이들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 그날 밤 나는 몰래 퇴원 수속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는 환자가 집에서 요양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고 간호사들에게는 새벽에 조용히 나가겠다고 부탁했어요. 태식 씨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태식 씨가 말했어요. 정수가 우리 이제 뭘 해야 할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마음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집에서 며칠간 짐을 챙기고 나서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태식 씨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병원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펜션 창문 너머로는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공기가 정말 좋네요. 태식 씨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언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둘이서만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나 모르겠어요. 사실 결혼한 지 40년 동안 아이들 없이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태식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가 자식 셋을 우리가 사랑으로 키웠다고 믿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많이 주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말하니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아이들이 고생하는 걸 못 봐서 항상 먼저 나서서 해결해줬지.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스스로 노력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태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진 걸 진짜 필요한 곳에 쓰면 어떨까요? 태식 씨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정수가? 재산을 기부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늙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에 말이에요. 태식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야?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결정을 존중해 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돈만 바라본다면 그것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켜보니 아이들에게서 온 문자와 전화가 수십 개였습니다. 모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끼리 정리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우리가 집을 비운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이들의 전화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태식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애들이 너무 걱정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연락해 주는 게 어떨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 오후 나는 몰래 집 근처에 가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 형제가 모두 모여서 현관문 앞에 서 있더군요. 우진이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이상해 정말. 민호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아버지 데리고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진호는 거실을 둘러보면서 말했습니다. 형들, 혹시 엄마가 아버지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뭔가 하려는 건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우진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결국 엄마한테 다 넘어가겠지. 아버지 상태가 이러니까 말이야. 민호도 동의했어요. 맞아. 엄마가 아버지 판단력 흔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를 피해서 숨어 다니는 거고.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식 씨는 내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나는 아이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태식 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네, 여보. 우리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태식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뭐야, 정수가? 병원에서 아이들이 복도에서 나눈 대화예요. 혹시 몰라서 녹음해뒀거든요. 태식 씨는 녹음기를 받아들더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참에 정리해야겠어.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인데. 엄마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선점해야 해. 아이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태식 씨는 녹음기를 끄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정수가, 이건 이제 내가 책임질 문제야. 다음 날 아침 태식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 못 이뤘어요? 내가 물어보니 태식 씨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밤새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가, 오늘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해보자. 김 변호사님 말이야. 태식 씨가 말하는 김 변호사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분이었어요. 부동산 거래나 중요한 법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분이죠. 무슨 일로 변호사님을 만나려고 하세요? 내가 물어보니 태식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해. 60억 원 모두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어젯밤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태식 씨가 이렇게 빨리 결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그리고 당신이 그 돈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면 좋겠어. 오후에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태식 씨의 말을 듣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 사장님, 정말 전 재산을 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김 변호사님. 그리고 재단 이름은 정기준 어르신 돌봄센터로 하고 싶습니다. 정기준은 태식 씨의 아버지 성함이었어요. 태식 씨가 평생 존경해온 분이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태식 씨가 말하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분들께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나는 태식 씨를 바라봤어요. 태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날 저녁 펜션으로 돌아와서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우리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선택권이었더라고. 나도 그의 말에 동감했어요. 40년 동안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분명히 우리를 원망하고 돈에 눈이 멀었다고 비난할 테니까요. 일주일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식 씨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우리 마음의 정리도 끝났으니까요. 여보, 이제 아이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어요? 내가 물어보니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수가. 이제 피하지 말자.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세 아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걱정보다는 불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왜 병원을 무단으로 나가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찾으러 오셨다고요. 진호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으면서 우리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우진이가 본격적으로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 판단력이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말이에요. 우진아, 내가 지금 뭘 말하는 거니? 태식 씨가 조용히 물어봤지만 우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셨나요? 혹시 재산 관리에 대해서 이상한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진호가 물어봤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참에 정리해야겠어.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인데. 엄마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선점해야 해. 도장은 어디 있을까? 병원 복도에서 나눈 아이들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녹음이 끝나자 태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시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 우진이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태식 씨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다 알겠다. 아이들은 머리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서도 후회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우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민호와 진호도 따라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사과를 듣고 있는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태식 씨도 비슷한 생각인 듯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우진아, 너희가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니? 태식 씨가 물어봤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우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서도 진정성을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민호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희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진호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지만 엄마는 너희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 말을 듣자 아이들이 더욱 당황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우진이가 소리쳤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진심이어야 해. 너희가 지금 보여주는 게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엄마는 구별할 수 있어. 태식 씨도 내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다. 이제야 알겠더라.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선택권이더라. 그때 태식 씨가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 말을 듣자 아이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우진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기부요?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신 거예요. 민호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에요.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그런 큰 결정을 하시면 안 되죠. 진호는 아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부추긴 거죠? 엄마 혼자 다 가지려고. 그 순간 아이들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사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에 대한 걱정만 가득했어요. 나는 태식 씨와 눈을 마주치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정이 옳았네요. 석 달 후 정기준 어르신 돌봄센터 개소식 날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을 날이었어요. 나는 정장 대신 편안한 한복을 입고 태식 씨도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와주셨고 지역 어르신들도 궁금해하며 구경하러 오셨더군요. 개소식 인사말을 할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어요. 이곳은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고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싶어요. 태식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우리는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큰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하면서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원장님, 이런 곳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원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정숙이라고 불러주세요. 내가 말하니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정수가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어르신들과 함께 독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시집을 읽어드렸고 태식 씨는 어르신들의 옛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질 무렵 센터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서 세 사람이 서성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우진이, 민호, 진호였어요. 그들은 센터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가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는 모양이었어요. 태식 씨도 그들을 보더니 내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진짜 가족을 만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응, 여보.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창밖의 아이들은 여전히 서성이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여기 내 곁에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